병원 산부인과 복도, 그곳은 마치 끝없이 이어지는 흰색 터널 같았다. 천장의 형광등은 옴음거리는 낮은 소리를 내며 차갑고 창백한 빛을 뿜어냈고 사람들의 그림자는 가늘고 길게 늘어졌다. 공기 중에는 소독약 냄새가 모든 것을 압도하며 고점막을 꿰뚫을 듯 강렬했지만 그조차도 갓 태어난 신생아의 달콤하고 끈적한 전 냄새, 생명의 시작을 알리는 그 향기를 완전히 덮지는 못했다. 나는 새로 산 독일제 보온병을 들고 있었다. 묵직한 무게의 손목이 뻐근했고 매끄럽고 차가운 금속 한 쪽은 긴장으로 축축해진 내 손바닥과 극명한 대비를 이루었다. 보온병 안에는 6시간 동안 약불에 정성껏 끓인 닭곰탕이 담겨 있었다. 이 곰탕을 위해 나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집에서 오리야기, 개얌 떨어진 단골에게만 문을 여는 유기농 시장에 가서 갓 성체가 된 영개 2마리를 고르고 가장 신선한 산마와 황기를 엄선했다. 끓여낸 곰탕은 맑고 황기를 엄선했다. 끓여낸 곰탕은 맑고 황금빛이 돌았으며 기름기는 한 방울도 찾아볼 수 없었다. 서연이가 입원한 곳은 이 사립병원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VIP일시였다. 하루 1회역만 원원만 12,000위안. 간호 비용은 별도였다. 내가 고집한 것이었고 사위지호는 그때 너무 과하다며 일반 병실도 괜찮다고 가식적으로 말했지만 나는 그의 눈에 비친 뿌듯함을 읽을 수 있었다. 여자가 아이를 낳는 것은 하늘이 내린 중대사이고 젖은 문턱을 오가는 일이기에 단 한 점의 서러움도 느껴서는 일이기에 단 한 점의 젖은 문턱을 오가는 일이기에 나는 병실문 앞에 다다랐다. 육중한 나무 문에는 방해 금지라는 전자 팻말이 걸려 있었다. 깊이 숨을 들이쉬고 오는 내내 준비했던 자유로우면서도 약간 지친 미소를 얼굴에 띄었다. 막 손을 들어 문을 두드리려는데 문이 살짝 열려 틈이 생겼다. 그 안에서 사위 지훈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지만 선명하게 들려왔다. 그 목소리에는 억누를 수 없는 흥분과 거의 계략에 성공한 듯한 계산이 서려 있었다. 서연아, 지금이 딱 적기야. 장모님은 손주에게 간이고 쓸개고 다 내줄 시기라고. 대길 잔치도 성대하게 열어야 하고 나중에는 국제교육기금도 마련해야 한다고 슬쩍 흘려. 그럼 분명 노후 대비용으로 가지고 있는 그 오래된 아파트, 재산관리 위임 계약서에 서명해 주실 거야. 서명만 받으면 바로 은행에 담보대출 신청해서 회사 다음 투자 라운드에 필요한 브릿지론을 받을 수 있어. 내 손은 차가운 문 손잡이 위에서 굳어버렸다. 손끝의 온도가 순식간에 사라졌고 이어서 서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출산 직후 특유의 허약함과 갈라지는 듯한 목소리였지만 토해내는 말은 쇠보다 단단하고 탐욕스러웠다. 그분이 혹시 동의 안 해주시면 어떡해? 지난번에 살짝 얘기했더니 언짢아 하시던데. 그게 그분 유일한 노후 데뷔집이잖아. 바보야? 지훈의 말투에는 애가 타는 듯한 조급함과 함께 미묘하게 깔보는 듯한 멸시가 섞여 있었다. 직접 말하면 안 되지. 우리가 나중에 연세 드셔서 혹시라도 무슨 일 생기면 서류 처리하기 복잡하니까 자식으로서 우리가 대신 관리해드리는 게 더 안전하다고 해. 그래야 건강식품이나 투자 사기꾼들한테 안 당하고. 장모님한테는 딸이 너 하나뿐인데 그분이 가진 걸 너한테 안 주면, 누구한테 안 주면 우린 그저 합리적으로 자산을 재배치하고 최적화하는 거야. 우리 아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말이야. 합리적으로 자산을 재배치하고 최적화. 서연은 그럴듯한 이 두 단어를 중얼거리며 마치 스스로를 설득하는 듯했다. 잠시 침묵하더니 마침내 결심한 듯 말했다. 그래, 그럼 좋아. 최 변호사님께 서류를 좀 그럴듯하게 준비해달라고 해. 조항도 복잡하게 만들어서 최종 용도가 담보대출이라는 걸 눈치 못 채게. 그분은 복잡한 거 딱 7색이거든. 걱정 마. 내가 처리하는 거 못 믿어? 분명히 그분이 기쁜 마음으로 서명할 거고 우리가 효도한다고 생각하게 만들 거야. 문 밖에서 나는 마치 순식간에 풍화된 석상처럼 미동도 하지 않았다.
품 안의 보온병은 조금 전까지 뜨거워서 수건을 덧대고 조심스럽게 들고 왔건만 지금은 모든 온기가 사라지고 죽은 듯한 무게감만 남아 가슴을 짓눌러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나는 문에 달린 작은 유리창을 통해 안을 들여다보았다. 내 딸은 부드러운 병원 침대에 기대어 있었고 내 사위는 침대 옆에 앉아 있었다. 두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세상에서 가장 달콤하고 밝은 사업을 모의하는 듯 친밀해 보였다. 그들은 방금 아이를 얻었다. 내가 10달 동안 기다렸고 심지어 이름도 수십 개나 생각해두었던 내 손주. 그런데 그들은 아이가 태어난 첫날부터 그 아이의 외할머니 병실 밖에서 외할머니의 마지막 보금자리이자 삶의 근간인 그 낡은 아파트를 어떻게 빼앗을지 냉정하고 치밀하게 계산하고 있었다. 그 낡은 아파트는 나와 서연이 아빠가 결혼할 때 회사에서 배정받은 24평 아파트였다. 나중에 우리가 직접 매입했다. 서연이 아빠가 일찍 세상을 떠난 후 그 집에는 우리 세 식구의 모든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벽에는 서연이 어릴 적 그린 낙서가 그대로 남아 있었고 베란다에는 아빠가 직접 만든 화단이 있었다. 나는 그곳을 내가 늙어 거동이 불편해지면 돌아가서 여생을 보낼 곳, 소중한 추억을 되새길 곳으로 남겨두를 곳, 소중한 추억을 되새길 곳으로 남겨두려 했다. 그곳은 단순한 집이 아니었다. 그곳은 단순한 집이 아니었다. 나는 천천히 한 치 한 치 문을 밀려던 손을 거두었다. 얼굴에 준비했던 자애로운 미소는 이미 산산조각나고 창백한 불빛 아래 바싹 말라버려 필시 지극히 보기 흉한 무표정하고 굳은 얼굴이었을 것이다. 나는 심장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뚝 하고 완전히 끊어지는 소리를 선명하게 들을 수 있었다. 30년의 모녀정, 30년의 아낌없는 헌신이 이 순간 그들의 가벼없는 헌신이 이 순간 그들의 가벼웠는 헌신이 나는 안으로 들어가지도 어떤 소리도 내지 않았다. 심지어 숨마저 무의식적으로 참으며 문 안에서 아름다운 청사진에 몰두해 있는 그들을 방해할까 두려워했다. 나는 마치 유령처럼 우연히 비밀을 엿듣게 된 입안인처럼 묵묵히 몸을 돌려복도 그 휴게실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다. 내 발걸음은 가벼웠다. 하이힐이 매끄러운 바닥 타일을 밟았지만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마치 내 몸 전체가 무게를 잃은 듯했다. 그곳에는 차가운 플라스틱 의자들이 한 줄로 놓여 있었고 한밤중에도 희미한 흰빛을 띠고 있었다. 나는 가장 구석진 자리, 소화전 바로 옆에 앉았다. 품에 안고 있던 보온병은 옆 빈자리에 내려놓았다. 닭곰탕 향기가 뚜껑 틈새로 신락같이 흘러나왔다. 한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치유되는 냄새라고 생각했던 그 향기가 지금은 그저 느끼하고 역겹게 느껴졌고 심지어 썩어가는 듯한 조롱까지 섞여 있었다. 나는 한참을 앉아 있었다. 복도 불빛이 점차 눈부시게 느껴질 때까지. 간호사 스테이션의 간호사들이 교대했고 한 무리의 간호사들이 카트를 밀고 내 앞을 지나갔다. 깔끔한 차림이지만 멍한 표정을 짓고 있는 중년 여인이 나를 보며 그들의 눈빛에는 탐색과 경계심이 스쳐 지나갔다. 나는 그들에게 입꼬리를 비틀어 웃어 보였다. 아마 오는 것보다 더 추한 미소였을 것이다. 그러자 그들은 더 이상 나를 보지 않고 서둘러 멀어져 갔다. 내 머릿속은 폼에 뜬 것처럼 텅 비어 있었지만 그들의 대화는 마치 주문처럼 내 머릿속 깊이 새겨져 반복 재생되었다. 지훈의 바보야. 서연의 그래, 그럼 좋아. 그들의 입에서 나온 감성 민도, 합리적인 자산 재배치 및 최적화 같은 그럴듯하게 포장된 단어들과 내 딸이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은 그분은 복잡한 거 딱 질색이거든. 글자만 많으면 머리 아프다고 할 거야라는 말. 이 모든 단어 하나하나가 이미 만신창이가 된 내 심장을 지칠 줄 모르고 두드리는 작은 망치 같았다. 나는 마침내 내가 그들 눈에 어떤 존재였는지 깨달았다. 머리 단순하고 딸을 맹목적으로 사랑하며 쉽게 속고 아무렇게나 이용할 수 있는 도구 같은 사람. 나는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에는 내가 고심해서 고른 서연의 웨딩 사진이 떠 있었다.
사진 속 서연은 세상 물정 모르는 천사처럼 환하게 웃으며 지훈의 팔짱을 끼고 행복해 보였다. 나는 한때 내가 세상의 모든 비바람을 막아주어 딸이 영원히 이렇게 순진하게 웃을 수 있게 해주었다고 생각했다. 이제야 나는 깨달았다. 내가 막아준 것은 비바람이 아니라 상식과 인간성이었다. 나는 내 사랑과 돈으로 딸을 위해 진공의 성을 쌓아주었고 그 안에서 딸은 마음 편히 당연한 듯 이기적인 존재로 변해갔다. 내 손가락이 차가운 화면 위를 미끄러졌다. 주소록 맨 위에는 딸이라는 연락처가 있었다. 나는 그 두 글자를 오랫동안 눈이 시큰거리고 시야가 흐려질 때까지 응시했다. 전화를 걸고 싶었다. 목이 터져라 소리치며 따지고 싶었다. 서연아, 네 양심은 어디 갔니? 네 아빠가 네가 엄마를 이렇게 계산하고 있다는 걸 알면 눈이나 감을 수 있겠니? 하지만 내 손가락은 천근만근 무거워 도저히 누를 수가 없었다. 따진다고 소용이 있을까? 출산 후 첫날부터 남편과 냉정하게 친정엄마의 노후, 자금을 빼돌릴 군의를 하는 사람의 사전에는 이미 양심이라는 단어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엄마, 저희도 다 엄마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엄마는 왜 저희 젊은이들의 부담을 이해 못하세요? 같은 말로 나를 말문이 막히게 하고 심지어 내가 이성적이지 못하다고 비난할 것이다. 안 돼. 그렇게는 안 돼. 나는 지더라도 품위 있게 져야 했다. 나는 천천히 화면을 위로 올렸다. 지금은 너무나도 눈부신 딸이라는 연락처를 지나 주소록 맨 밑에 박혀있던 오래된 번호를 찾았다. 김민준 실장이라고 저장된 번호였다. 그건 서연의 결혼주택을 살 때 거래했던 부동산 중개인이었다. 영리하고 일처리 확실한 젊은이였다. 오랜 세월 동안 그는 명절마다 내게 안부 문자를 보내왔고 나는 그 번호를 지우지 않고 있었다. 나는 그 번호를 눌렀다. 전화 대신 문자를 선택했다. 내 손가락은 떨렸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온몸에 힘을 다해 찍어낸 듯 선명했다. 민주 씨, 안녕하세요. 강지민입니다. 제 명의로 되어 있는 지금 서연이와 지훈이가 살고 있는 그랜드폴의 아파트 혼인 주택 말인데요. 가장 믿을 수 있는 매수자를 찾아주세요. 조건은 단 하나, 현금 일시불입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자 메시지 전송 성공이라는 알림음이 맑게 울려 퍼졌다. 이 고요한 복도에서 그 소리는 유난히 돌출되어 들렸고 마치 시작을 알리는 총성 같았다. 나는 이 순간부터 내 인생과 지난 30년간 연기해온 엄마라는 역할에 완전히 작별을 고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차가운 의자, 등받이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눈가에서 뜨거운 액체가 흘러내려 차가운 공기 속에서 빠르게 식어갔다. 내가 직접 그린 닭곰탕은 내 옆에서 한 방울 한 방울 식어갔다. 마치 내 심장이 한치 차가운 바다 밑으로 가라앉아 다시는 따뜻해질 수 없는 것처럼. 중개인의 답장을 기다리는 시간은 한순간이 길게 늘어진 고문 같았다. 나는 집으로 돌아가지도 그 병실에 다시 가지도 않았다. 나는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허수아비처럼 병원 아래 정원을 목적 없이 걷고 또 걸었다. 새벽녘 운동하는 노인들이 하나둘 나타날 때까지. 내 생각은 통제할 수 없이 5년 전 서연의 결혼주택을 샀을 때로 흘러갔다. 그때 지우는 막 자신의 IT 회사를 창업하여 아무것도 없는 빈털털이었다. 그는 집을 금으로 만들 수 있는 입담과 화려하게 꾸며진 PPT에만 의존했다. 그는 서연을 홀려 그에게만 시집가겠다고 만들었다. 나는 딸의 성격을 알았다. 어릴 때부터 내가 너무 오냐오냐 키워서 한번 마음먹은 일은 황소고집이라 아무도 말릴 수 없었다. 나는 딸을 설득했다. 엄마는 그 사람이 가난하다고 싫어하는 거지? 엄마는 그 사람이 가난하다고 현실이야. 서연아, 결혼은 낭만이 아니라 현실이야. 네가 감당하기 힘들 거야. 네가 감당하기만이 너무 약해. 지훈 오빠는 잠재력 있는 사람이야. 지금 엄마가 무시하지만 나중에 후회할 거야. 딸이 시집가서 서러움을 겪지 않도록
시집과 소위 창업 파트너들 앞에서 단단하게 어깨를 펼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속물이라고 말하는 그 입을 막기 위해 나는 내 남은 인생의 모든 것을 걸었다. 친척들에 미쳤어? 그건 노, 자금을 불 속에 던지는 거야. 딸 키우는 건 손해야. 나는 모든 반대에도 불구하고 나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내 노후를 위해 남겨둔 회사 지분을 팔아버렸다. 그렇게 5억 원 원문 5영역만 위안을 모아 서울 시내 최고 요지에 있는 150평짜리 그랜드폴의 아파트를 현금으로 일시불 매입했다. 최고급 인테리어에 수입 가전제품 일체가 포함된 집이었다. 나는 아직도 계약하던 날 부동산 거래소에서 직원이 사무적으로 등기부등본에 누구 이름으로 올릴까요? 라고 물었던 것을 기억한다. 지우는 옆에 서서 감출 수 없는 기대와 탐욕스러운 눈빛을 번뜩였지만 입으로는 뻔뻔한 말을 내뱉었다. 어머니, 당연히 어머니 이름으로 하셔야죠. 저희는 그저 잠시 빌려 쓰는 겁니다. 서연은 즉시 내 팔짱을 끼고 내교를 부렸다. 어릴 때부터 나에게 써먹던 백전백승의 수법이었다. 엄마, 그냥 내 이름으로 해줘. 이건 엄마가 나와 지훈 오빠에게 주는 우리 집이잖아. 그리고 엄마 이름으로 하면 나중에 무슨 일 생겼을 때 엄마가 이 나이에 왔다 갔다 해야 하잖아. 얼마나 귀찮아. 내 이름으로 하는 건 엄마가 미리 내 결혼 지참금을 주는 거라고 생각해줘. 응? 딸의 기대에 찬 얼굴을 보며 유일한 의지라는 그의 말을 들으며 내 마음은 따뜻한 물에 잠긴 듯 순식간에 말랑해졌다. 나는 어차피 딸이 하나뿐인데 내 모든 것이 언젠가는 그의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붓을 들어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김서연 두 글자만 남겼다. 나는 서연이 직원에게서 새빨간 등기부등본을 건네받았을 때 울고 웃으며 나를 끌어안고 내 귀에 대고 몇 번이고 속삭였던 것을 기억한다. 엄마는 정말 최고야. 엄마는 이 세상에서 나의 유일한 의지야. 그 순간 나는 모든 것이 가치 있다고 느꼈다. 나는 이 빨간 등기부등본이 내 딸의 인생 항해를 위해 내가 만든 불치망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의 미래 인생에서 가장 큰 든든한 배경이 되어 결혼 생활에서 영원히 패배하지 않도록 지켜줄 것이라고. 나는 내가 모든 것을 바쳐 마련해준 이 든든한 배경이 딸에게 독립심과 감사함을 가르치기는커녕 오히려 그의 끝없는 탐욕과 당연시하는 마음을 키워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다. 그는 내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했고 심지어 나의 마지막 노후, 보금자리마저도 남편의 야망을 위한 벽돌과 기와로 사용할 수 있다고 여겼다. 그때 내 남편의 오랜 친구이자 변호사인 최 변호사님도 함께 수속을 밥으러 갔던 것이 기억났다. 최 변호사님은 남편의 중마고로 서연이 잘하는 것을 보아왔고 매사에 신중하고 진중한 분이셨다. 모든 계약서를 검토한 후 그는 나를 한쪽으로 불러내 낮은 목소리로 심각하게 경고했다. 지미 씨, 딸에게 전액으로 집을 사주고 등기부등본에 딸 이름만 올리는 것은 법적으로 완전한 증여입니다. 위험 부담이 너무 큽니다. 최소한 모든 출자 증명, 은행 이체, 기록 등을 잘 보관하시고 계약서에는 이 부동산 증여가 딸이 지민 씨에 대한 부양 의무를 이행하고 지민 씨의 핵심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졌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만약 조건이 불성립될 경우 지민 씨는 법적으로 증여를 처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때 나는 최 변호사님이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했다. 그 아이는 내 친딸이었다. 내 몸에서 떨어져 나간 살점인데 어떻게 나를 부양하지 않고 내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단 말인가? 나는 이런 서류에 서명하는 것이 너무 정을 상하게 하고 내 아이를 너무 믿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최 변호사님이 고집을 꺾지 않아 마지못해 서명했다. 그는 말했다. 지미 씨, 제가 서연 씨를 믿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인간섬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제 말을 들으세요. 이건 절차이자 지민 씨를 위한 마지막 보호 장치입니다. 나는 결국 마지못해 서명했고 서명 후에는 은행 금고에 넣어
내 유언장과 함께 보관하고 다시는 보지 않았다. 지금 생각하니 정말 등골이 오싹해진다. 만약 그때 최 변호사님이 그렇게 쓸데없는 참견을 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오늘 정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마지막 저항의 여지조차 없었을 것이다.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하며 차가운 기억 속에서 나를 끌어냈다. 김민준 실장에게서 온 답장이었다. 단 2글자였지만 힘이 넘쳤다. 강지민 아주머니, 걱정 마세요. 3일 안에 가장 적합한 매수자를 찾아드리겠습니다. 현금 일시불 매매로 상대방에게 어떤 지연의 기회도 주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 문자를 보며 병원의 차갑고 침투적인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김서연, 이지원. 너희는 아마 꿈에도 생각 못했을 거야. 너희 눈에는 헌신밖에 할 줄 모르고 머리 단순하며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엄마가 자신을 위해 마지막 퇴로를 남겨두었다는 것을. 서연이 퇴원하던 날 나는 가지 않았다. 지훈에게서 전화가 온 것은 이미 정오였다. 전화가 연결되는 순간 나는 배경에서 아이의 울음소리와 서연의 짜증 섞인 불평 소리를 선명하게 들을 수 있었다. 지훈의 목소리에는 터져 나오기 직전의 불만이 억지로 억눌려 있었다. 어머니, 요 며칠 대체 어디 계셨어요? 전화도 안 받으시고 문자도 답장 없으시고. 서연이 오늘 퇴원인데 오셔서 좀 도와주세요. 저 혼자 짐도 많고 애도 있어서 도저히 감당이 안 돼요. 대체 어디 계세요? 나는 조용한 카페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햇살이 따사로웠고 내 앞에는 김민준 실장과 인상이 좋아 보이는 젊은 부부가 마주 앉아 있었다. 그들은 김 실장이 가장 빠른 속도로 찾아낸 매수자들이었고 진정성이 넘쳤다. 테이블 위에는 그랜드폴의 아파트 등기부등본 사본, 평면도, 그리고 내가 밤새 은행 금고에서 꺼내온 그 중요한 조건부 증여 계약서와 출자 증명서가 펼쳐져 있었다. 나는 수화기를 맞고 그들에게 미안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카페 테라스로 나갔다. 동풍이 약간 차가웠지만 얼굴에 닿으니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나는 전화에 대고 나 자신도 낯설게 느껴지는 사무적이고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급한 일이 좀 있어서요. 지금 당장은 갈 수가 없네요. 너희는 사람이 많으니 큰 택시 불러서 가. 공간도 넓고 조심해서 가요. 전화 저편의 지우는 내 태도에 분명 당황한 듯했다. 그는 아마 내가 이런 말투로 말하는 것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을 것이다.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목소리에 감춰져 있던 불만이 더 이상 숨겨지지 않았다. 어머니, 대체 무슨 급한 일이 친손주보다 중요해요. 서연이 막 퇴원해서 몸이 약하다고 의사 선생님이 바람 쐬지 말랬고 애도 이렇게 어린데 집에 처리할 일이 산더미 같아요. 얼른 일 처리하시고 돌아오세요. 저희 다 어머니 기다리고 있어요. 그는 친손주 3글자에 특히 강세를 주어 마치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상기시키려는 듯했다. 알았어. 나는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전화를 끊었다. 자리로 돌아오자 젊은 부부는 나를 보며 약간 망설이고 불안해하는 눈치였다. 아내는 매우 온화한 여자아이였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주머니, 정말 이 집을 파실 건가요? 가족분들은 아직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나는 앞에 놓인 이미 약간 식어버릴 야채를 한 모금 마셨다. 쌉쌀한 맛이 혀끝에 퍼졌다. 나는 미소 지으며 그들에게 말했다. 결정했어요. 집 아이들은 다 컸고 자기를 생각이 있으니 저도 제 삶을 살아야죠. 걱정 마세요. 이 집은 권리 관계가 명확하고 모든 법률 서류는 제 변호사가 처리할 겁니다. 문제없이 명예 이전하실 수 있고 언제든지 거래 가능합니다. 나의 솔직함과 단호함, 그리고 내 뒤에 희미하게 존재하는 변호사의 존재는 그들의 모든 의구심을 완전히 해소해 주었다. 이어진 1시간 동안 우리는 모든 세부 사항을 조율했다. 빨리 처분하기 위해, 그리고 내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 나는 시세보다 10% 낮은 가격을 제시했다.
상대방도 흔쾌히 동의하며 즉시 은행으로 가서 계약금 2천만 원을 이체하겠다고 했다. 매수자와 김 실장을 보내고 나는 혼자 카페에 한참을 더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는 차들이 물결처럼 흐르고 사람들이 오고 갔다. 나는 마치 유리 상자 안에 앉아있는 방관자처럼 내가 한때 딸을 위해 온 힘을 다해 녹아들게 하고 싶었던 이 번화한 세상을 냉정하게 바라보았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서연이었다. 아마 지훈이 내 태도를 그에게 말해준 모양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많이 회복된 듯했지만 당연하다는 듯한 불평과 질책으로 가득 차 있었다. 마치 나라는 무능한 엄마를 심판하는 듯한 기세였다. 엄마, 대체 뭐 하는 거야? 우리 다 집에 도착했는데 엄마는 그림자도 안 보이고 오빠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돼. 애가 울잖아. 안 들려? 혹시 그때 우리가 엄마 안 기다리고 밥 먹었다고 아직도 화난 거야? 겨우 그깟 일 가지고 그래? 얼른 돌아와. 오늘 저녁에 지훈 오빠 변호사가 와서 그 낡은 집담보 대출 계약서 정리해야 하니까 엄마도 와서 서명해야 해. 나는 부드러운 소파 등받이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그는 이 말을 할 때 눈살을 찌푸리고 짜증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을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나 좀 피곤해. 오늘은 집에 안 갈래. 일은 내일 얘기하자. 피곤하다고? 엄마가 뭐가 피곤해? 애 낳은 건 나고 산후조리하는 것도 나야. 엄마는 그냥 좀 도와주는 것뿐이잖아. 사연의 목소리는 순식간에 높아졌고 내 고막을 찢을 듯 날 가로웠다. 내가 말해줄게, 강지민. 나한테 이런 유치한 심술 부리지 마. 소용없어. 네 손주 그 돈으로 100일 잔치하고 최고의 영아 교육 받아야 한다고. 얼른 돌아와서 서명해. 나보고 직접 찾아가게 만들지 마. 또. 나는 전화를 끊었고 그의 번호를 지훈의 번호와 함께 블랙리스트로 끌어넣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단 한 글자라도 더 듣는 것은 지난 30년 나의 헌신에 대한 모욕이었다. 서연아, 너는 아마 영원히 모를 거야. 네가 내 노후 보금자리를 강탈하려는 그 계약서에 서명하라고 재촉하고 있을 때 네 엄마는 밖에서 네 결혼주택을 파는 계약서에 직접 서명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너는 더더욱 모를 거야. 너와 네 남편의 미래가 너희 자신의 탐욕으로 인해 직접 끊어졌다는 것을. 결혼 주택 계약서에 서명하던 날 나는 일부러 낡은 집으로 돌아갔다. 그곳은 나와 서연이 아빠가 평생의 절반을 넘게 살았던 곳이었다. 서연이 결혼해서 이사간 후 그리고 딸을 돌보기 위해 내가 더 가까운 아파트로 이사한 후로는 이곳에 거의 오지 않았다. 집 안에는 얇은 먼지층이 쌓여 있었지만 모든 것이 여전히 익숙한 모습이었다. 벽에 걸린 오래된 시계는 지칠 줄 모르고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옷장을 이름이 있었다. 나는 옷장을 열어 가장을 여는 향나무 상자를 꺼냈다. 상자 안에는 내가 서연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특별히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특별히 시계. 나는 늙어서 더 이상 어떤 모임에도 참석할 수 없게 되면 이 옷을 입고 마당에 조용히 앉아 햇볕을 쬐며 옛 추억을 회상하려 했다. 나는 치파오로 갈아입고 먼지 쌓인 전신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 나는 여전히 당당한 체형이었고 치파오의 재단은 완벽했다. 다만 관자놀이에는 어느새 서리가 내렸고 눈가의 잔주름도 더 이상 감출 수 없었다. 거울 속 나 자신을 보며 나는 문득 낯설게 느껴졌다. 지난 세월 동안 나는 줄곧 서연의 엄마 역할을 해왔다. 그의 인생에 벽돌과 기와를 더해주고 장애물을 없애주느라 바빴지만 강지민 자신을 제대로 돌아본 적은 없는 것 같았다. 나는 은행 금고에서 그때 최 변호사님이 서명하게 했던 조건부 증여계약서와 모든 은행 출자 증명서를 꺼내 핸드백에 넣었다. 한때 쓸데없는 참견이라고 여겼던 이 서류들이 지금은 나의 존엄과 마지노선을 지키는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되었다. 계약 장소는 최 변호사 사무실이었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내가 가져온 서류들을 보고 오늘 나의 차림새를 보더니 눈빛에 이해와 흡족함이 스쳐 지나갔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오빠처럼 내 어깨를 두드리고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넸다. 매수자인 젊은 부부는 이미 일찍 와 있었다. 그들은 매우 기뻐 보였고 긴장한 기색도 역력했다. 아가씨의 눈은 반짝이며 미래의 새집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그를 보며 마치 오래전, 막 결혼하여, 마치 오래전.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최 변호사님의 전문적인 진행 덕분에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졌다. 두꺼운 계약서, 뭉치가 내 앞에 놓였을 때 내 마음은 전혀 없이 평온했고 심지어 해방감마저 느껴졌다. 김민주 실장이 내 옆에서 마지막으로 나지막이 확인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불확실성이 섞여 있었다. 강 아주머니,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아주머니께서 제공하신 이 증여계약서와 관련 증거에 따르면 수증인이 증여인 또는 증여인의 직계 가족의 합법적인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한 경우 증여인은 법에 따라 증여를 철회할 수 있다는 조항을 발동하신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완벽하게 타당하지만 김서연 씨 쪽에서는 변호사 통보를 받으면 반응이 매우 격렬할 수 있습니다. 나는 펜을 들었다. 묵직한 만년필이었다. 펜 쪽은 종이 위에서 잠시 멈췄다. 나는 분만실 밖에서 들었던 그 차가운 계산들을 떠올렸다. 전화 속 서연의 짜증스럽고 당연하다는 듯한 재촉을 떠올렸다. 마지막 망설임마저도 연기처럼 사라졌다. 민준 씨, 나는 나지막이 말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조용한 회의실에서 유난히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이 세상에 어떤 관계든 조건이 있는 법이에요. 모녀 관계도 예외는 아니죠. 내가 내어준 조건은 사랑과 존경이었어요. 그런데 그와 그의 남편이 내 사랑을 아무렇게나 훼손할 수 있는 수단으로 내 존경을 이용 가능한 어리석음으로 여겼으니 이 증여의 전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거죠. 말을 마친 후 나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그 매매 계약서 맨 끝 매도인 칸에 내 이름을 한 획 토렷하게 서면했다. 강지민. 펜을 놓는 순간 30년간 가슴을 짓눌렀던 거대한 돌덩이가 마침내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나는 더 이상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장모도 아니었다. 나는 그저 나 자신이었다. 나는 최 변호사님께 말했다. 이후 법률 통지는 변호사님께 부탁드립니다. 미리 알릴 필요는 없고 명의 이전 절차가 모두 완료되면 절차에 따라 그들에게 이사가라고 통지하면 됩니다. 최 변호사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후 그의 눈빛에 찬사가 스쳐 지나갔다. 걱정 마십시오. 제가 잘 처리하겠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섰다. 오후 햇살이 따사롭게 몸에 내리쬐어 마음속 마지막 한기마저 몰아냈다. 나는 눈을 가늘이 뜨며 하늘이 전에 없이 파랗고 공기도 전에 없이 맑다고 느꼈다. 김서연, 이지훈. 너희들의 집은 내가 서명하는 이 순간부터 이미 다른 사람의 것이 되었고 너희들의 미래도 너희 스스로 개척해 나가렴. 엄마의 날개는 오늘부터 거두어진다. 일주일 후 나는 낡은 집 마당에서 밀짚 모자를 쓰고 작업복 차림으로 황폐해진 화초들을 가꾸고 있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김민주 실장에게서 온 전화였다. 그의 목소리에는 막 대형 드라마를 보고 온 관객처럼 억누를 수 없는 흥분과 긴장이 섞여 있었다. 강 아주머니, 다 됐습니다. 다 됐어요. 오늘 오전에 등기부등본이 막 나왔는데 제가 제일 먼저 새집 주인과 함께 갔고요. 최 변호사님도 보조 변호사를 보내서 법원에 강제 집행 명령서를 가지고 함께 갔습니다. 듣자 하니 상황이 아주 볼만했다고 합니다. 정말 아주 볼만했다고 해요. 나는 그 볼만한 장면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김 실장의 생생한 묘사를 통해 당시의 모든 세부 사항을 머릿속에서 선명하게 재현할 수 있었다. 그날 오전 서연은 아마
내가 일주일 내내 연락이 두절된 것에 대해 여전히 화를 내고 있었을 것이다. 그는 값비싼 유럽산 실크 잠옷을 입고 아이를 안고 거실을 오가며 산후 도우미에게 갓사온 아기지는 달달해 좋다는 수입 장난감을 제자리에 놓으라고 지시하고 있었다. 초인종이 울렸다. 그는 산후 도우미가 인터넷으로 주문한 수입 과일이 도착했다고 생각하고 눈도 들지 않은 채 짜증스럽게 소리쳤다. 문 안 잠겼으니 들어와. 문이 열리고 들어온 것은 마스크를 쓴 배달원이 아니라 낯선 젊은 부부였다. 그들 뒤에는 심각한 표정의 제복을 입은 법원 직원 2명과 파란 작업복을 입고 포장 도구를 든 이사업체 직원들이 따라 들어왔다. 서연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아이를 안고 마치 자신의 영역을 침범당한 고양이처럼 순식간에 온몸에 털을 곤두세웠다. 그의 얼굴에는 경계심과 모욕당한 오만이 가득했다. 당신들 누구야? 뭐 하려는 거야?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불법 침입이야. 경찰에 신고할 거야. 새 집주인인 하나름이라는 아가씨는 그의 기세에 위축되지 않았다. 그녀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서연 앞에 공손하고 사무적으로 내밀었다. 맨 위에는 새것 같은 아직 잉크 냄새가 나는 빨간 등기부등본이 있었다. 그 아래에는 매매 계약서와 붉은 도장이 선명하게 찍힌 강제 집행력이 있는 법원의 퇴거 명령서가 있었다. 김서연 씨, 안녕하세요. 저는 이 아파트의 새 주인 왕아름이라고 합니다. 이건 관련 법률 서류입니다. 물건법과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 부동산의 소유권은 이미 변경되었습니다. 이제 김서연 씨와 가족분들께 정식으로 통지합니다. 48시간 이내에 이곳을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서연의 눈은 그 빨간 등기부등본에 죽은 듯이 고정되었다. 그 위에 적힌 이름은 더 이상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완전히 낯선 이름이었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마치 머리부터 발끝까지 얼음물을 뒤집어 쓴 듯 차가워졌다. 그는 비명을 질렀다. 놀라움과 분노로 인해 목소리가 일그러졌다. 말도 안 돼. 이건 절대 불가능해. 이 집은 내 집이야. 우리 엄마가 나한테 사준 거라고. 당신들은 사기꾼이야. 다 같이 짜고 나를 속이는 거야. 이거 다 가짜야. 그는 미친 듯이 그 서류들을 낚아채려 했고 갈기갈기 찢어버리려 했지만 법원 직원들이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그를 제지했다. 그중 나이가 지긋한 법원 직원이 침착하게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했다. 김서연 씨, 진정하세요. 모든 절차는 합법적이고 정당합니다. 이것은 법적 효력이 있는 서류입니다. 만약 징역 처리 판결에 예의가 있으시면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협조하지 않으시면 저희는 법에 따라 강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산후 도우미는 전대미문의 이 상황에 이미 얼어붙어 울음을 터뜨리는 아기를 안고 구석에 숨어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불똥이 튈까 두려워했다. 이사업체 직원들은 새 집주인 한아름의 허락을 받은 후 정중하게 물었다. 사모님, 어떤 물건이 개인 소지품이신가요? 어떤 물건이 개인 소지품이신가요? 저희가 포장을 시작해야 합니다. 만약 48시간 이내에 비워주시지 않으면 저희는 집 안의 모든 물품을 공증 보관할 것입니다. 그 순간 서연이 자랑스러워했던 여왕의 성은 그의 눈앞에서 한치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그가에서 구축했던 품이 있고 우아한 상류층 생활은 이 불청객들에 의해 거대하고 처참한 구멍이 뚫려 그 안에 텅 비고 기반 없는 진실이 드러났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아이를 안고 곧 비워질 혼란스러운 것을 한가운데 서서 이미 차단되었지만 지금은 필사적으로 연결하고 싶은 전화에서 들려오는 것은 당연히 지금 거신 전화는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라는 차가운 안내음뿐이었다. 김 실장은 말했다. 그 순간 서연의 얼굴에 처음으로 절망이라는 표정이 나타났다고. 지우는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을 때 최고급 회원제 클럽에서 소위 중요한 투자자와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전화 속 서연의 울부짖음과 비명소리, 아이의 흐느낌, 그리고 낯선 남자의 말소리가 뒤섞여 외부인들 앞에서 그의 체면을 완전히 구겼다. 처음에는 아내가 산후조리 중이라 감정 기복이 심해서 괜히 소란을 피운다고 생각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짜증스럽게 달랬다. 서연아, 그만해. 나 지금 중요한 얘기 중이야. 새 집주인이라니 분명 착각한 거야. 그냥 쫓아내면 돼. 나 중요한 일 얘기하는데 방해하지 마. 하지만 그가 법원 퇴거 명령서, 증여 철회 같은 그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법률 용어들을 똑똑히 듣자 그는 더 이상 앉아있을 수 없었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값비싼 명품 찻잔이 쨍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그는 투자자에게 죄송하다고 말하고 집에 급한 일이 생겼다며 허둥지둥 돌아갔다. 그가 직접 집 앞에 주차된 법원 차량과에서 업체 트럭을 보았을 때 그가 직접 그 서류들 위에 새겨진 법률 조언들과 나의 친필 서명을 보았을 때 그가 변호사로부터 조건부 증여계약서의 법적 효력을 확인받았을 때 그는 비로소 이것이 장난도 단순한 가정 불화도 아님을 깨달았다. 그의 천진난만한 착각은 산산조각 났다. 그의 첫 반응은 무너진 아내를 위로하거나 당면한 어려움을 해결할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었다. 대신 그는 즉시 계단 뒤로 숨어 가장 중요한 투자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 투자자는 그가 줄곧 우리 장모님 재산이 엄청나서 자금 조달에 문제없고 언제든 추가 투자 가능합니다라고 허풍을 떨었던 박 사장이었다. 그는 그 삼척혀로 상대방을 일단 진정시키고 이 구멍을 임시로 막으려 했다. 그러나 비즈니스 세계의 소식은 때로는 바람보다 빨랐다. 박 사장의 전화 속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고 감정이라고는 한 점도 없었다. 이희지훈 대표님, 이번 농담은 좀 지나치셨네요. 약속하신 다음 5억 원 원문 오슌지만 위한 자금은 오늘이 마지막 기한이었습니다. 방금 들으니 이 대표님께서 사시는 집마저 법원에서 강제 퇴거당했다고 하더군요. 보아하니 이 대표님의 자금줄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취약한 것 같습니다. 비즈니스 세계는 전쟁터입니다. 제가 이 대표님과 소꿉 장난할 시간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 협력은 여기서 끝입니다. 이후 위약금 청구는 저희 법률팀의 계약서에 따라 정식으로 연락드릴 겁니다. 전화는 무정하게 끊겼고 맹음만 남았다. 지훈의 얼굴은 순식간에 시체처럼 창백해졌다. 그의 마지막 희망은 서연 몰래 결혼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받아낸 고액 신용카드였다. 그 안에는 2천만 원 원문이형인만 미안의 비상금이 남아있었고 그것은 그가 위급 시 사용하려 했던 그의 마지막 구명줄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거의 온몸에 힘을 다해 휴대폰 뱅킹 앱을 열어 이체를 시도했다. 하지만 화면에 뜬 것은 판결문처럼 차갑고 붉은 글씨였다. 죄송합니다. 기아의 계좌는 동결되었습니다. 은행의 리스크 관리 시스템은 이런 때 항상 누구보다 민감했다. 핵심 담보물이었던 부동산이 강제 집행되자 그와 관련된 모든 신용상품도 당연히 즉시 모두 동결되었다. 자금줄은 그렇게 그의 눈앞에서 속절없이 끊겼다. 그가 청년 기업가라는 자신의 인맥을 구축하기 위해 쌓아 올린 공중 누각은 그가 끊임없이 퍼낼 수 있다고 여겼던 나아하는 기반을 일창하자 한 줄기 미풍조차 견디지 못하고 그의 눈앞에서 굉음을 내며 무너져 내렸다. 먼지조차 일으키지 않고 나는 나중에 최 변호사님께 들었다. 그날 지우는 그렇게 멍하니 아래층에 서서 값비싼 가구들이 한때 자신의 집이었던 곳에서 밖으로 옮겨져 아무도 주인 없는 쓰레기처럼 길가에 쌓이는 것을 지켜보았다고. 그는 날이 어두워질 때까지 이사업체 트럭이 떠나고 새 집주인의 불이 켜질 때까지 오후 내내 서 있었다고. 그 순간 그가 분만실 밖에서 나에게 그의 유일한이자 마지막 의지에게 해서는 안 될 마음을 품었던 것을 후회했는지 알 수 없다. 그랜드폴의 아파트에서 쫓겨난 후 지훈과 서윤은 임시로 한 싸구려 모텔에 묵었다.
그곳은 그들이 예전 같으면 지나가면서도 쳐다보지 않았을 곳이었다. 고가도로 옆에 있어 밤낮 없이 차 소리가 시끄러워 머리가 지끈거렸다. 방은 비좁아 침대 하나가 공간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공기 중에는 소독약 냄새와 영원히 가시지 않는 축축한 냄새가 맴돌았다. 방음은 형편없어 옆방 TV 소리와 부부싸움 소리까지 또렷이 들렸다. 아이는 시끄러운 환경과 유통기한이 지난 분유에 적응하지 못해 계속 울었고 몸에는 붉은 반점까지 돋아났다. 서연은 출산과 갑작스러운 변고로 이미 싱싱이 지쳐 있었는데 아이의 울음소리가 더해지자 더욱더 무너져 내릴 지경이었다. 반면 지우는 오리에 갇힌 야수 같았다. 사업의 붕괴와 추악한 존엄은 그에게서 예전의 풍채와 위선을 완전히 앗아갔다. 좁은 방 안을 오가며 끊임없이 욕설을 퍼부었다. 돈과 체면으로 유지되던 그들의 사랑이라는 가면에 현실의 중압감이 덮치자 마침내 완전히 찢겨나가 그 아래 가장 추악하고 이기적인 본질이 드러났다. 그날 밤 그들은 사상 가장 격렬한 싸움을 벌였다. 나는 나중에 차마 그들의 싸움을 듣고 밤새 잠 못 이룬 먼 친척에게서 들은 이야기였다. 그들은 궁지에 몰려 이 친척에게 돈을 빌리려 했지만 거절당했다. 그 친척의 말에 따르면 지훈은 모든 실패와 비참함을 서연에게 전가했다. 그는 격분한 황소처럼 눈이 시뻘개져 서연의 코앞에 손가락질하며 욕했다. 김서연, 내가 진작 말했잖아. 네 엄마 같은 고집불통에 융통성 없는 노인에게는 살살 달래야 한다고. 뜨거운 물에 삶은 개구리처럼 서서히 익혀야 한다고. 그런데 넌 기어이 전화로 소리 지르고 네 공주령 부려놓고 이제 와서 이 모양 이 꼴이 됐어. 모든 게 다 망했잖아. 속 시원해. 서연은 울음을 그치지 못하는 아이를 안고 미친 듯이 반격했다. 목소리는 날카롭고 귀에 거슬렸다. 날 탓해? 이지훈, 너 양심이라는 게 있어? 처음엔 누가 내 귀에 대고 우리 엄마는 마음이 약하고 귀가 얇으니까 손주 생겼을 때 한 방에 집을 받아내라고 했어? 왜 네가 너무 조급하게 욕심부린 것만 안 해? 우리 엄마는 날 그렇게 아끼셨는데 우리가 천천히 했으면 안 주실 게 뭐가 있었겠어? 네 탐욕이 우리 모든 걸 망쳤어. 내가 탐욕? 네가 그 소위 상류층 친구들 때문에 오늘은 이 한정판 가방 사야 한다. 내일은 저 신형차로 바꿔야 한다고 하지 않았어? 내가 그렇게 서둘러 투자 유치해야 했겠냐고? 내가 말해줄게. 너는 그냥 고집불통이야. 처음부터 날 무시했어. 그분이 집을 판 건 일부러 날 망하게 하려고 내가 망하는 꼴을 보려고 한 거야. 그분은 우리 엄마야. 아무리 그래도 너 같은 허풍이나 떨고 노후 자금이나 계산하는 금수저인 척하는 남자보다 나아. 지금 와서 우리 엄마라고? 그때 병원에서 나랑 같이 그 낡은 집 계산할 때는 왜 그런 말 안 했어? 욕설과 비난이 오고 갔다. 한때 달콤했던 말들은 지금 가장 상처주는 독설로 변했다. 그들은 마치 싸움에서 진 두 마리의 투견처럼 처참한 공경 속에서 미친 듯이 서로를 물어뜯으며 이 철저한 실패에서 자신만은 깨끗이 벗어나려 했다. 그 친척은 얇은 문 너머로 들려오는 히스테리컬한 싸움 소리와 아이의 끊이지 않는 울음소리를 들으며 그저 마음이 차가워졌다고 했다. 그래, 마음이 차가웠다. 그들은 아마 영원히 모를 것이다. 그들의 삶을 망가뜨린 것은 나라는 매정한 엄마가 아니라 그들 자신의 채울 수 없는 탐욕과 곁달 자신의 채울 수 없는 탐욕과 뼛속 깊이 박힌 어리석음이었다는 것을. 싸구려 모텔에서 사흘을 보내고 마지막 남은 현금마저 다 써버린 후 서연과 지우는 마침내 내가 임시로 빌린 낡은 아파트를 찾아왔다. 주말 오후였다. 나는 창가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낡은 커튼을 통해 햇살이 책 페이지에 쏟아져 내렸고 고요함이 감돌았다. 문을 두드리면서도 낯선 내 딸과 사위가 들렸다. 다급하고 불규칙적이며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절망감이 섞여 있었다.
나는 즉시 일어서지 않고 문으로 가서 서연의 머리카락은 기름져 두피에 달라붙어 있었고 눈은 움푹 들어가 있었으며 얼굴은 누렇게 떠서 예전의 화려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아이를 안고 있었는데 아이는 잠든 듯 작은 얼굴이 쭈글쭈글했다. 그의 옷은 태어날 때 입었던 그 옷 그대로였고 이미 주름이 잡혀 일쭉일쭉박했다. 지우는 그의 뒤에 서 있었다. 한때 내 앞에서 항상 의기양양했던 젊은 사업가는 지금은 수염이 덥수룩하고 노는 사업가는 나는 문을 열지 않았다. 그들은 한참을 두드렸고 내게서 아무 반응이 없자 서연의 울음소리와 애원하는 소리가 문틈으로 간헐적으로 새어 들어왔다. 한마디 한마디가 내 심장을 두드리는 것 같았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문 좀 열어줘. 나 좀 봐줘. 엄마 손주도 좀 봐줘. 내가 쓰레기였어.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어. 지은 오빠 말을 듣지 말았어야 했는데. 엄마를 계산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엄마, 저희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딱 한 번만. 맹세해. 앞으로 꼭 효도할게. 엄마. 애가 요 며칠 동안 너무 말랐어. 모텔 분유가 안 맞는지 설사를 해. 엄마, 제발. 지우는 더 나아가 쿵 소리를 내며 아무런 조남도 없이 문 밖에 무릎을 꿇었다. 나는 문틈으로 그의 붉어진 눈시울과 얼굴에 흐르는 후회의 눈물을 볼 수 있었다. 엄마, 모든 잘못은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욕심에 눈이 멀어 그랬어요. 제가 사람이 아니었어요. 서연이란 얘랑은 아무 상관없어요. 때리든 욕하든 다 저한테 하세요. 제발 저희를 버리지 마세요. 제가 무릎 꿇고 빌게요. 애를 봐서라도 저희를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그는 정말로 한 번 한 번 힘껏 머리를 조아렸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이마가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가 났다. 그들은 한 명은 울고 한 명은 무릎을 꿇으며 혈육의 정과 비참한 상황을 남김없이 이용했다. 만약 보름 전이었다면 이 광경을 보고 나는 아마 진작에 마음이 약해져 울면서 문을 열어 그들을 맞아들이고 또다시 아무런 마지노선 없이 그들의 난장판을 수습하고 나의 마지막 노후 자금을 꺼내 그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내 마음이 병원복도 한기 속에 차갑게 식었고 그들의 냉정한 계산에 완전히 얼어붙었다. 나는 문을 열었다. 문 밖의 울부짖음과 머리 조아리는 소리가 갑자기 멈췄다. 서연과 지우는 마치 구명줄을 잡은 듯 눈에 희망의 빛이 순식간에 번뜩이며 고개를 들었다. 나는 그들을 보았다. 지금의 처참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내 눈에는 증오도 연민도 없었다. 그저 고요하고 죽은 듯한 평온함만이 있었다. 마치 오래된 우물처럼 더 이상 어떤 파문도 일지 않았다. 나는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길은 너희 스스로 선택한 거야. 나는 잠시 멈췄다. 내 시선은 기대와 참회로 가득 찬 그들의 얼굴에서 아직도 품에 안겨 흐느끼는 순진한 아기에게로 향했다. 그는 나와 피를 나는 손주였다. 하지만 나는 그 아이를 안아줄 용기조차 없었다. 안는 순간 또다시 마음이 약해질까봐 두려웠다. 아이는 죄가 없지만 그 아이도 너희의 아이야. 너희 스스로 키우렴. 말을 마친 후 그들의 놀라움과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눈빛 속에서 나는 천천히 문을 닫았다. 문 잠금쇠가 찰칵하고 맑고 단호하게 잠기는 소리가 났다. 문 밖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고 이내 더욱 처절한 울부짖음과 미친 듯한 문 두드리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나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차가운 문에 등을 기댄 채 문 밖의 소리가 조금씩 멀어지고 마침내 허무함으로 변해가는 것을 들었다. 김서연, 이지훈. 나는 너희에게 30년의 사랑을 주었고 비바람을 막아줄 집을 주었으며 또래보다 훨씬 앞선 출발점을 주었다. 나는 이미 충분히 주었다. 남은 길은 너희 스스로 걸어가렴. 그 닫힌 문은
그들의 울부짖음뿐만 아니라 이미 잘못된 비루하고 무거웠던 나의 모성애마저도 단절시켰다. 도시에서의 모든 일을 처리하고 임시로 빌렸던 아파트까지 정리한 후 나는 고향인 경기 남부의 낡은 한옥으로 돌아왔다. 그곳은 부모님이 물려주신 곳이자 내가 자란 곳이었다. 집은 크지 않았지만 마당이 두 채로 나뉘어 있었고 작은 뒤뜰도 있었다. 서연이와 아빠를 위해 멀리 시집온 후로는 이 집은 줄곧 비어 있었고 명절에만 이웃에게 부탁하여 창문을 열어 환기시키고 청소하곤 했다. 녹슨 열쇠로 먼지 쌓인 나무 문을 열었을 때 햇살, 흙먼지, 그리고 향나무 냄새가 뒤섞인 복합적인 향기가 확 풍겨왔다. 마당의 잡초는 이미 사람 허리만큼 자라 있었고 대돌 위에는 미끄러운 푸른 이끼가 가득했다. 하지만 그 익숙한 구조, 빛바랜 커튼, 처마 및 제비집은 내게 전에 없이 모태로 돌아온 듯한 안도감을 안겨주었다. 나는 내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랜드폴의 아파트를 팔았고 손에 쥐고 있던 몇몇 흩어진 투자 자산도 정리하여 노후를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충분한 현금을 마련했다. 나는 어떤 번화한 도시에도 머무르지 않고 바닷가 집이나 산속 별장을 사지도 않았다. 대신 그 돈을 모두 이 낡은 한옥수리에 투자했다. 나는 마을에서 가장 뛰어난 장인을 모셔왔다. 세대째 목수 가업을 잇는 장인이었다. 나는 그에게 현대적인 인테리어도 화려한 장식도 필요 없다고 말했다. 그저 최대한 본래에 소박하고 우아한 멋을 되살리고 싶다고 했다. 그 기간 동안 나는 매일 바쁘게 지냈다. 치파오와 하이힐을 벗고 투박한 삼배 옷과 고무신을 신었다. 하루 종일 나무 부스러기, 페인트와 씨름했다. 직접 나무를 고르고 톱니 이음새 구조를 배우고 장인과 함께 세월에 침식된 창살을 갈고 닦았다. 나는 마당에 버려졌던 텃밭을 일구어 흙을 뒤집고 거름을 주며 토마토, 오이, 강낭콩, 그리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찰옥수수를 심었다. 담장 아래에는 덩굴장미와 사계장미를 심었고 창문 앞에는 포도나무를 심어내는 그 아래에 앉아 시원한 그늘을 즐기기를 상상했다. 나는 직접 아궁이에 불을 떼는 법을 배웠다. 잡동사니 창고에서 찾아낸 오래된 아궁이로 나 자신과 장인들을 위해 간단하고 장작불 냄새나는 식사를 준비했다. 첫 번째 굴뚝 연기가 낡은 한옥 굴뚝에서 피어오를 때 나는 마당에 서서 그것을 바라보다가 문득 눈물을 흘렸다. 나는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진솔한 사람 냄새를 맡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았다. 도시에서는 나는 서연의 엄마였고 지훈의 장모였으며 끊임없이 돌아가는 현금 인출기였고 남대로 부릴 수 있는 가사 도우미였다. 내 인생은 온갖 역할과 책임으로 조각조각 나뉘었다. 하지만 이곳에서 나는 그저 강지민이었다. 내 일상은 단순하고 규칙적으로 변했다. 이른 아침 마당의 새소리에 잠에서 깨어 텃밭에서 가장 신선하고 아직 이슬을 머금은 채소를 따고 오전에는 꽃밭을 가꾸거나 창가에 앉아 한가로운 책을 읽고 개미들의 행렬을 지켜보았다. 오후에는 따뜻한 차 한 잔과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판소리를 들었다. 저녁에는 서쪽 하늘이 따뜻한 주황색으로 물드는 노을을 따뜻한 이웃들은 수십 년 된 오래된 이웃들이었다. 그들은 내가 왜 갑자기 혼자 돌아왔는지 묻지 않았고 내 사생활을 캐묻지도 않았다. 그들은 그저 예전처럼 정겹고 순박했다. 오늘은 이웃 이 아주머니가 직접 키운 닭이 낳은 달걀 바구니를 가져다주고 내일은 이웃왕 할아버지가 간 만든 돼지고기, 장조림 한 접시를 가져다 주었다. 우리는 함께 골목 입구의 큰 팽나무 아래 앉아 동네 소식을 나누고 올해 농작물 소식을 나누고 올해 농작물 수확과 마을의 새로운 소식을 이야기했다. 그 단순하고 순박하며 따뜻한 인정은 온화한 약처럼 내 마음속 상처야. 나는 점차 깨달았다. 나는 값비싼 명품도 소위 고급 레스토랑도 필요 없었고 누구의 기대에도 부응할 필요가 없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그저 이 작은 마당, 한 줄기 연기,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방해받지 않는 평온함이었다. 시간은 최고의 치유제이자 가장 공정한 채다. 그것은 남겨야 할 것을 남기고 가져가야 할 것을 가져간다. 어느새 2년이 흘렀다. 경기 남부 고향에서의 내 삶은 타문없는 호수처럼 평온했다. 내 텃밭은 가지런히 잘 가꾸어져 사계절 내내 먹고 남을 만큼 채소가 풍성했고 남는 것은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마당의 덩굴장미는 담장 전체를 뒤덮었고 봄에는 찬란한 구름처럼 피어나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길을 멈추게 하고 사진을 찍게 만들었다. 나는 이미 도시의 그 사람들을 거의 생각하지 않았다. 가끔 최 변호사님이 전화를 걸어 내 안부를 묻고 무심코 서연과 지훈의 소식을 전해주곤 했다. 그들은 결국 이혼했다. 집 문제로 촉발된 경제 위기는 첫 번째 도미노패를 쓰러뜨리듯 그들의 삶에 일련의 붕괴를 초래했다. 지훈의 회사는 완전히 파산했고 위약금으로 막대한 빚을 져 신용불량자 명단에 올랐다. 그는 모든 원망과 실패를 서연에게 쏟아부었고 가정폭력과 싸움은 일상이 되었다. 서연은 아이를 데리고 그에게서 도망쳐 나왔다. 그는 직업 경험도 없었고 힘든 육체노동을 하기도 자존심이 상해 결국 임시직으로 생계를 이어갈 수밖에 없었다. 그의 한때 상류층 친구들은 그가 몰락한 후 모두 새처럼 흩어졌다. 그의 한때 상류층 친구들은 그가 몰락한 후 모두 새처럼 흩어졌다. 듣자 하니 그는 아이를 데리고 낡은 빌라촌에 쉬며 평남짓한 좁은 나는 이 소식들을 들으며 더 이상 마음에 어떤 동요도 없었다. 불행을 애도하지도 분발하지 않는 것에 분노하지도 않았다. 그저 가끔 밤늦게 잠 못 이룰 때 병원에서 몇 번 마주쳤던 그 손주가 떠오를 뿐이었다. 말은 할 수 있을까? 부모의 그 막장 드라마의 영향을 받지는 않았을까? 부모의 그 막장 드라마의 영향을 받지는 않았을까? 하지만 이 생각도 그저 스쳐 지나갈 뿐이었다. 나는 더 이상 마음이 약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 어떤 길은 결국 스스로 걸어가야 하고 어느 날 마을 이웃 이 아주머니가 강에서 막 잡아온 작은 물고기 한 바구니를 들고 나를 찾아왔다. 우리는 마당의 포도나무 아래에 앉아 물고기를 다듬으며 한담을 나누었다. 포도나무는 이미 무성하게 자라 초록 잎사귀가 햇살 아래 반짝였다. 이 아주머니는 도시의 대형 슈퍼마켓에서 일하는 아들이 며칠 전 집에 다녀갔다고 했다. 이야기하던 중 문득 무언가 중요한 일이 생각난 등 무릎을 탁 치며 한 일이 생각난 등 무릎을 탁 치며 한 일이 생각난 등 어머나 지미 씨 내가 할 말이 있어. 우리 아들이 며칠 전에 자네 딸 서연이를 본 것 같더라고. 내 손에 든 가위는 불필요한 강낭콩 줄기를 자르려다 멈칫했다. 이내 아무렇지 않은 듯 계속 가지를 다듬었다. 아, 그래요? 내 목소리는 평온했다. 그래. 우리 아들 말로는 자기네 슈퍼마켓에서 2살쯤 된 애를 데리고 분유 코너에서 판촉 행사를 하는 여자를 봤는데 자네 딸 서연이랑 정말 똑같이 생겼더래. 그런데 너무 말랐고 많이 초췌해 보였다고 하더라고. 우리 아들이 그러는데 그 여자 정말 안쓰럽대. 애는 옆에 유모차에 놔두고 가끔 애가 울면 손님 끌어서 제품 설명해 주면서도 틈틈이 애를 달래야 했다고. 어떤 손님은 느릿느릿하고 서비스가 불친절하다고 여러 사람 앞에서 욕까지 했대. 그런데 그 여자는 그냥 고개 숙이고 연신 죄송하다고만 했다더라고. 이 아주머니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이 도시 생활이라는 게 정말 쉽지 않아. 화려하게 차려입은 사람들을 보면 누가 뒤에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누가 알겠어. 만약 정말 밖에서 잘 못 지내면 차라리 고향으로 돌아오는 게 낫지 않아. 나는 침묵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햇살이 포도 잎사귀 틈새로 비쳐 내 손등에 얼룩덜룩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마치 내 마음처럼 밝고 어두웠다. 나는 그 장면을 선명하게 상상할 수 있었다. 내 딸. 한때 내가 깨질까 부러질까
애지중지 키웠던 딸, 새우 껍질 까는 것조차 내게 부탁했던 그 딸이 지금은 몇 푼 안 되는 수당을 위해 사람들이 오가는 시끄러운 슈퍼마켓에서 낯선 까다로운 손님들에게 기굴하게 고개 숙이고 있는 모습. 내 마음은 여전히 아팠다. 보이지 않는 가느다란 바늘로 살짝, 하지만 깊숙이 찔린 듯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다. 나는 마지막 남은 가지 하나를 잘라 가위를 옆 도리자에 놓았다. 이 아주머니에게 웃어 보였다. 미소는 옅었지만 진심이었다. 네, 누구든 쉽지 않죠. 하지만 사람은 결국 스스로 성장해야 하는 법이죠. 이 아주머니, 제 포도나무 오래 잘 자랐죠? 익으면 한 바구니 가득 가져다 드릴게요. 아드님도 맛보세요. 또다시 비온 뒤 맑게 갠 아침이었다. 경기 남부의 비는 늘 그렇게 길고 느리게 내려 세상 전체를 깨끗하게 씻어냈다. 공기 중에는 풀내음이 섞여 향긋했다. 마을의 푸른 대돌길은 촉촉하게 젖어 하늘과 구름을 비추고 있었다. 깨진 거울 같았다. 나는 문득 스스로를 위해 곰탕을 끓여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창고에서 도시에서 가져온 내가 가장 아끼는 작고 하얀 뚝배기를 찾아냈다. 냉장고에서 미리 준비해둔 닭고기, 산마, 황기를 꺼냈다. 이 재료들은 모두 내가 직접 키웠거나 이웃집에서 얻어온 것들로 가장 소박한 사람 사는 냄새가 났다. 나는 2년 전 병원에서처럼 재료들을 깨끗이 씻고 데친 다음 하나하나 차분하게 뚝배기에 넣었다. 맑은 우물물을 붓고 뚜껑을 덮은 다음 오래된 아궁이 큰 솥 안에 넣고 중탕으로 푹 끓였다. 아궁이 속 장작불은 활활 타올라 내 얼굴을 붉게 물들였다. 나는 춤추는 불꽃을 바라보다가 문득 사람의 일생도 이 타오르는 장작불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무언가를 태워야만 따뜻한 국물 한 냄비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내가 태운 것은 30년의 환상과 집념이었다. 2시간 후 진하고 순수한 향기가 부엌에서 피어올라 마당 전체에 퍼졌다. 이웃의 풀내음과 섞여 유난히 평화로운 향기가 되었다. 나는 그 작은 뚝배기 닭곰탕을 마당의 돌산 위에 올려놓았다. 국물은 맑고 닭고기는 부드럽게 익었으며 산마는 포슬포슬했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작은 그릇에 담아 딸려온 하얀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떠서 식힌 다음 입에 넣었다. 정말 향긋하고 따뜻했다. 그 온기는 목구멍을 타고 위장으로 곧장 흘러내려갔고 이내 부드러운 전류처럼 서서히 사지백체로 퍼져나가 뼛속 깊이 박혀있던 해묵은 한기를 몰아냈다. 나는 문득 2년 전 그 오후 경원북도에서 조금씩 식어가던 그 곰탕이 떠올랐다. 그것은 30년 나의 모성애를 축소해 놓은 듯했다. 나는 온 힘을 다해 그것을 따뜻하게 하고 그 온도를 유지하려 했지만 결국 내 품 안에서 식어가는 것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나는 30년의 시간을 내 딸을 위해 곰탕을 끓이는데 보냈다. 나는 그것이 엄마로서 나의 가장 큰 가치이자 사명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그의 인생을 내 작품처럼 여기며 한치의 흠결도 없이 정성껏 조각했다. 오늘이 되어서야 나는 마침내 깨달았다. 한 여자는 누구의 엄마, 아내, 딸이 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이어야 한다는 것을. 그의 인생은 누구의 소편도 누구의 대본도 아니었다. 그는 스스로를 위해 곰탕 한 그릇을 끓이는 법을 배워야 했다. 나는 천천히 한 입 한 입 그릇 안의 국물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깨끗이 마셨다. 고개를 들자비는 이미 그쳤고 동쪽 하늘에는 선명한 무지개가 떠 있었다. 미래로 향하는 달이 같았다. 나는 그 무지개를 향해 가볍게 미소 지었다. 내 이름은 강지민. 한때 나는 이 이름의 의미가 사연을 위해 살고 그를 위해 비바람을 막아주며 끝없이 보살피라는 뜻이라고 생각했다. 이제야 나는 깨달았다. 이 이름의 의미는 내가 마침내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고 마침내 나 자신과 화해하며 평화롭게 잠들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라는 것을.